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자, 우리 이번 시간에는요, 우리 시를 공부하다 보면 정말 많이 나오는 개념 있죠. 객관적, 상관물, 그리고 감정, 이입이라는 개념이 있는데요. 시에서 공부를 하다 보면 뭐 툭툭 튀어나오고, 여러분들 수능 공부하다 보면 막 나오죠. 자, 그런데 이제 약간 헷갈리기도 하고 그럴 거예요. 자, 그렇지만 선생님과 같이 정리하면은 어렵지 않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럼 우리 수업으로 같이 들어가 보도록 합시다. 자, 그럼 먼저 객관적 상관물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합시다. 자, 객관적 상관물이라는 용어를 가장 처음 사용한 분은요, 바로 이분이랍니다. T.S. 엘리엇이라는 분인데요. 이분이 이렇게 말씀을 하셨대요. 자, 그대로 적어 넣긴 했거든요. 여러분들 객관적 상관물 공부를 하니까 누가 제일 먼저 말했냐? 뭐 이 정도는 그냥 이제 상식? 이렇게 알아두면 좋겠죠? 자, 뭐라고 하셨냐면요. 예술의 형태 속에서 정서를 표현하는 유일한 길은 객관적 상관물을 발견하는 데 있다. 달리 말해 어떤 정서를 곧장 환기하도록 제시하는 외부적인 사물을 발견하는 데 있다. 라고 이야기를 하셨다고 합니다. 뭔 말이야? 그죠? 자, 어쨌든 객관적인 상관물이라는 이 용어를 제일 처음 사용한 분이 바로 T.S. 엘리엇이라는 분이구나. 뭐 이 정도 아시면 될 것 같아요. 궁금해서 지식백과 한번 찾아봤는데 노벨문학상 받으신 분이네. 그쵸? 자, 여기 보시면 현대시에서 가장 뛰어난 뭐 그런 사람이다 라는 거 있고요. 쭉 내려가시면 좀 특이한 거 한번 볼까? 보면은 자, 시인은 영국 국적으로 노벨문학상을 받으신 분이고 쭉 보시면 영국에 관련된 뭐 그런 거네. 근데 여기 보면 요거 좀 특이하다. 보면은 여기 봐봐. 하버드 대학교에 입학을 하셨는데 철학을 전공했는데 프랑스 문학에 접해서 뭐 공부를 했다. 그래서 대학에서 라틴어, 프랑스어, 독일어, 와우. 3년 만에 하버드 졸업. 대단하시니까 대단하시네요. 자, 그래서 쭉 내려가면 뭐 이렇게 멋진 분이네요. 그래서 영국의 시인 겸 평론가이라고 할 수 있고 미국에서 태어나신 분인데 영국에 귀화를 해서 문학적으로는 고전주의자, 왕정주의자 이거 보니까 완전 영국 스타일이시네. 그쵸? 약간 이런 분이시다라는 거 아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보시면 런던에서 원래 은행원으로 근무를 하셨어요. 은행원으로 근무를 하다가 이제 나중에 이제 시인의 길을 가게 되었다. 뭐 그렇게 여러분들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제 구체적으로 예시를 보도록 할게요. 물론 선생님이 마음대로 가지고 온 건 아니고 개념책에서 있는 거 예시를 조금 바꿔서 이제 가지고 왔어요. 자, 그럼 볼까? 이제 뭐라고 이제 개념책에서는 객관적 상관물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냐면 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게 예시예요. 예를 든 거를 보고 우리가 설명을 하도록 할게요. 자, 여기 책상이 있다. 이제 빨간색에 주목해서 보도록 합시다. 여기 책상이 있다. 그리고 고양이가 비에 젖고 있다. 바다를 보면 잃어버린 친구가 생각난다. 몇 번을 가를 겪어 보내노라 님에게 새임 나거든 나인 줄 아소서. 이별한 저 마음 저 강물도 흐느끼며 흐르는구나. 라는 이제 이런 이제 구절이 있어요. 자, 이거를 이제 한번 나눠보는 거예요. 이제 이거는 책상은 인공물이지. 우리 인간이 만든 거니까 인간이 만든 거. 나머지는 다 자연물인 건 알겠죠? 자연 상태 그대로. 우리 고양이를 만들 수는 없잖아. 그지? 비를 만들 수는 없잖아. 그지? 그러니까 자연 상태구나. 이건 이제 자연물을 묶일 수가 있구나. 자, 여기까지는 이제 우리가 잘 알아요. 자, 그러면 이제 객관적 상관물을 여러분들이 이제 찾아보는 거예요. 자, 볼게요. 여기 책상이 있다. 같은 경우에는 내 감정과 상관이 있는 거니? 아니지. 그냥 책상이 있다는 얘기잖아. 그죠? 그냥 팩트야, 팩트. 자, 그러니까 어때요? 이 책상은 어때? 그냥 객관적인 대상인 거죠. 자, 고양이가 비에 젖고 있다. 그냥 팩트잖아. 이제 여러분, 그냥 사실 그대로요. 그러니까 어때요? 고양이하고 비는 어때? 그냥 객관적인 대상이 되는 거랍니다. 그냥 객관적인 대상이에요. 나의 감정이랑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냥 객관적인 대상. 문장 자체로만 보면 화자의 정서와 직접적으로 전혀 관련이 없는 객관적인 대상, 즉 정보를 그냥 그대로 얘기해주는 거에서만 사용되고 있는 거죠. 그렇죠? 아무 상관이 없어. 내 마음과. 그죠? 내 마음과 상관이 없어. 자, 그런데 이게 중요한 거지. 이게 중요한 거야. 자, 객관적 상관물에 대한 예시를 보면요. 자, 얘네는 그냥 팩트였지. 책상이 있다.
고양이가 피해줬고 있다. 그냥 그렇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걸 보니까 나의 감정과 어때? 상관이 있어. 어떻게? 볼까? 바다 체크 해본가? 바다를 보면 잃어버린 친구가 생각난다. 오, 그리워. 그리움이라는 나의 감정과 상관이 있네. 그치? 아, 바다라는 것은 그대로 그냥 자연물일 뿐인데 원래는 그냥 객관적인 대상이었는데 지금 이 구절에서는 친구가 생각난다는 그리움의 정서와 연관시켜서 표현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구절에서는 바다가 객관적인 상관물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원래 객관적인 그냥 대상이에요. 그런데 그거를 내 감정과 연관시켜서 표현을 하게 되면 객관적 상관물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도 볼까? 몇 번을 가를 꺾어 보내노라 님에게. 아하, 님을 그리워하고 있는 거구나. 역시. 그렇죠? 자, 버드를 깎아서 보냈는데 이 벼들은 원래 그냥 객관적인 대상이지만 이 시 구절에서는 어때요? 님에게 보내고 세입이 나면 그게 나인 줄 아세요. 나를 생각해 주세요. 나를 떠올려 주세요. 라고 하는 님에 대한 그리움이 여기에 담겨져 있는 거죠. 상관이 있는 거죠. 자, 그러니까 객관적 상관물. 자, 이별한 내 마음 이별했네. 아후, 그죠? 너무너무 슬퍼. 저 강물도 그러니까 어때요? 여기서는 무슨 감정이겠니? 이별했으니 아우 너무 슬프겠다. 그지? 자, 슬픔이라는 감정이 어때? 이 강물이 마치 흐르는 게 흐느끼면서 가는 것 같다라고 표현을 한 거야. 누가 슬픈 건데? 내가. 그지? 근데 강물이 우는 것 같아 라고 표현을 한 거죠. 객관적인 대상이었던 강물에다가 슬픔을 표현하기 위해서 간접적으로 넣었죠. 내 마음과 상관이 있죠. 슬픔과 상관이 있어. 그러니까 객관적 상관물. 아시겠죠? 예시를 대니까 더 아시겠죠? 그래서 보시면 바다, 몇 강물은 모두 객관적인 대상이면서 원래는 객관적인 대상이지만 화자의 정서와 관련을 맺고 있다. 어디? 시 9절에서. 그래서 그런 자연물이라는 의미에서 우리가 객관적 상관물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객관적으로 나오고 내 정서와 관련이 있는 자연물. 그래서 객관적 상관물이라고 정리하시면 되겠네요. 자, 그러면 이제 객관적 상관물 우리가 뭐라 그랬어? 시에서는 아주 당연하게 쓰는 거라고 했죠. 시에서 시인은 나 너무 슬퍼, 나 너무 그리워, 나 네가 보고 싶어 직접적으로 얘기 안 한다고요. 시어를 사용해서 얘기를 하기 때문에 그 시어는 당연히 이제 객관적 상관물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시에서 너무나 당연하게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때요? 수능 문제에서 이게 객관적 상관물이냐? 아니냐 물어보는 그런 초딩 같은 얘기는 나오지 않아요. 하지만 우리는 이제 용어 정도는 알고 있어야겠죠. 그래서 그리고 이제 내신에서는 종종 물어보기도 하니까 선생님이 용어를 확실하게 얘기를 해준 거예요. 개념을. 자, 그리고 이제 가장 많이 나오는 게 또 뭐냐면 객관적 상관물에서는 여기 이제 감정이입 이랑 이제 비교하는 거, 그리고 이제 감정이입이랑 다르게 이제 대조한다는 거, 이제 이 정도가 이제 빨간색이죠. 이제 이 정도가 이제 내신 문제에서 가장 많이 물어보거든요. 사실은 객관적 상관물과 감정이입의 뭐 차이점, 뭐 공통점 뭐 이런 거 물어보니까 이제 선생님이 정리를 해놓긴 했는데 이제 선생님 설명 잘 들으면 금방 찾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 뭐 별로 어렵지 않거든요. 그죠? 자, 첫 번째 볼게요. 자, 객관적 상관물이 하는 5가지 이제 기능이 있어요. 물론 뭐 더 있을 수도 있지만 이제 가장 많이 나오는 거. 그리고 이 정도만 정리해도 여러분들이 이제 뭐 수능 문제나 이런 거 풀 때 충분히 다 맞출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서 이제 이 정도로 정리를 했습니다. 자, 첫 번째는 정서를 환기시킨다. 정서를 불러일으킨다. 라는 기능을 한다는 거예요. 누가? 객관적 상관물이. 자, 그래서 객관적 상관물이 화자의 감정을 불러일으킨다는 거, 환기한다는 거, 불러일으키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시에서 뭐 시어가 나왔는데, 이 시어를 보니까 뭐 예를 들어서 옛날에 연인이 여자친구나 남자친구가 줬던 책이 있었어. 그 책을 보면 난 네가 생각나. 이런 게 바로 그 정서를 환기시키는 거죠. 내가 그 책을 보면 난 네가 생각난다고. 그 시절에 네가 너무 그리워라고 이렇게 사랑의 감정을 불러일으키는 거죠. 누가? 그 책이. 그쵸? 그럼 그 책은 뭐야? 너와 나의 연결고리가 되는 거죠. 자, 그러니까 그런 경우에 뭐라고 용어를 하냐? 주로 이제 매개체가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회상의 매개체로 많이 들어봤죠. 선지에서 회상의 매개체가 된다, 그리움의 매개체가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선지에서는 주로 이제 매개체라는 단어로 많이 나오게 된답니다. 자, 그리고요. 자, 대조되는 경우가 있어요. 객관적 상관물을 사용을 했는데요. 화자와 객관적 상관물의 상황이나
감정이, 왜 이러지? 감정이 서로 대비되는 경우가 있다는 건데. 그러니까 정반대의 경우에 또 우리가 객관적 상관물을 사용을 한다는 거예요. 오호, 그렇구나. 자, 여기에는 이제 그렇구나 하고 보시면 돼요. 왜냐면 뒤에서 예로 다시 또 자세하게 설명을 해줄게요. 자, 의탁을 하는 경우도 있어요. 객관적 상관물을 사용해서 의탁하는 경우가 있어요. 지금 맡기고 부탁하는 경우가 있더라. 객관적 상관물을 가지고. 오호. 자, 볼게요. 또 투영하는 경우가 있더라. 투영 또는 투사라고도 하는데, 자, 자연물에 내 마음을 반영하는 경우가 있더라. 오, 그렇구나. 자, 그 다음에 5번째, 감정이입을 하는 경우가 있더라. 객관적 상관물을 가지고. 이건 알겠죠? 자, 객관적 상관물을 가지고 화자와 객관적 상관물의 감정이 일치하는 경우에. 아까 선생님이 예를 들었던 거 있었지? 내가 너무 슬픈데 슬퍼! 라고 얘기하지 않고 비를 맞고 있는 절의 물에 젖은 돌이 마치 눈물을 흘리는 것 같잖아? 이렇게. 오, 그렇죠. 너무 잘했죠. 자, 이런 경우에 객관적 상관물과 나의 감정이 일치하는 거지. 슬픔이라는. 그렇죠. 이렇게 감정이입을 하는 경우도 있구나. 그러니까 객관적 상관물을 가지고 이렇게 5가지 정도의 기능을 하는구나. 객관적 상관물을 가지고 정서를 불러일으키거나 객관적 상관물을 가지고 대조되게 표현을 하거나 객관적 상관물을 가지고 의탁을 하거나 맡기고 부탁하는 거, 그리고 객관적 상관물을 가지고 내 마음을 반영하는 투사, 투영을 하거나 또 객관적 상관물을 가지고 내 마음을 그대로 감정이입을 하는 경우가 있구나. 이렇게. 그러니까 객관적 상관물을 가지고 하는 여러 가지 활동 중에 감정이입이 있는 거라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럼 구체적인 예를 보면 조금 더 이해가 쉽겠죠? 구체적인 예로 들어가 보도록 합시다. 자, 첫 번째 예시였던 객관적 상관물이 정서를 불러일으키는 경우가 있더라. 여러분 이거 아시죠? 헤이즈 노래예요. 자, 보도록 할게요. 자, 가사 한번 봅시다. 비도 오고 그래서 네 생각이 났어. 노래 너무 슬프다, 그죠? 자, 그런데 우린 공부를 해야 되니까. 자, 보면 비도 오고 그래서 네 생각이 났어 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시에서. 시죠, 뭐 노래는. 그쵸? 자, 비라는 것은 나의 무엇을 환기시킨 거죠? 나의 어떤 정서를 불러일으킨 거죠? 네가 생각이 났어 라는 너에 대한 그리움, 이루지 못한 사랑, 안타까움, 그런 감정을 불러일으킨 거죠. 나의 정서와 상관이 있는 거죠. 원래 비 자체는 객관적이었는데 내 정서와 상관이 있어. 그러니까 객관적 상관물인데 내 정서를 불러일으키는 기능을 하고 있는 거구나. 그럴 경우에 우리는 조금 더 이해식하게 뭐라고 한다고요? 비는 바로 매개체가 된다. 너와 나의 연결고리. 알겠죠? 자, 매개체가 되더라. 그리움이라는 정서를 환기시키는 매개체로서 비라는 시어가 쓰였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랍니다. 자, 그 다음에 객관적 상관물이 대조되는 경우가 있답니다. 자, 이거는 시험에, 내신 시험, 이거 뭐 내신 시험에 진짜 많이 출제를 하시더라고요. 자, 그래서 이게 별표를 마구마구 날려봅니다. 선생님도 역시 뭐 내신 문제 이렇게 내죠. 자, 그래서 보시면, 자, 객관적 상관물 같은 경우에, 이 경우에는 이제 상황이 대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화자와 객관적 상관물의 상황이나 감정이 서로 대조되게도 사용이 되더라. 시를 볼게요. 자, 유령의 황저가를 가지고 사실은 가장 많이 물어봐요. 어떤 걸 물어보냐? 객관적 상관물과 감정이입의 차이점에 대해서. 왜냐면 아까 그 객관적 상관물을 가지고 표현하는 여러 가지의 방법 중에 하나가 이제 감정이입이 있었잖아요. 근데 객관적 상관물이 사실은 더 큰 범주이기 때문에 감정이입이 안 되는 경우도 있답니다. 그렇죠? 감정이입이 되는 경우도 있지만 감정이입이 되지 않는 경우도 있죠. 그렇죠? 객관적 상관물을 가지고 이제 그거를 찾아봐라. 그 예시로서 이제 유리왕의 황저가가 사실은 많이 나와요. 볼게요. 펄펄 나는 꾀꼬리는 암수 서로 정다운데, 꾀꼬리는 지금 어때? 암수 서로 정다운데 남자친구 여자친구 아주 신났네요. 자, 초록색을 볼게요. 꾀꼬리는 어떤 상황? 아주 정다운 상황. 남자친구 여자친구 아이 좋아. 그쵸? 자, 그런데 나는 어때? 외로워라. 이네 뭐 나는 지금 어떤 상황이야? 외롭구나. 화자의 체질은 어때? 외로워. 그렇죠? 꾀꼬리는 신났냐? 그죠? 하라는 지금 외로워. 그죠? 자, 여러분, 한강 가면 이제 한강 여러분들 가게 되면은 이제 벚꽃 폈을 때 특히나 가게 되면 어때요?
커플 엄청 많죠? 그쵸? 그러면 이제 솔로인 여러분들 솔로 아니면 죄송합니다. 자, 솔로인 여러분들은 어때요? 아이, 진짜 커플 치욕! 막 이러죠. 솔로들은 화가 난다고, 커플들을 보면서. 왜? 나의 상황과 지금 어때요? 대조되고 있기 때문에, 그쵸? 자, 그거를 생각하시면 이해가 되겠죠? 그래서 화자는 너무 외로워. 외로운데 꾀꼬리는 지금 여자친구 지금 신나냐? 그렇지. 그러니까 나의 처지와 지금 대조되는 거죠. 누가? 꾀꼬리가. 꾀꼬리 자체는 자연물이지만 어때요? 지금 이 상태에서는 나의 감정과 나의 외로운 처지와 지금 반대되는 나의 감정과 지금 연관이 되잖아. 그러니까 객관적 상관물인데 화자의 처지와 감정과 서로 대조되게 표현이 되어 있구나. 이렇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꾀꼬리가 화자의 외로운 정서를 자극한다 라고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자, 그리고 객관적 상관물을 사용해서 의탁을 하는 경우도 있답니다. 의탁은요, 남에게 맡기고 부탁하는 것을 이야기를 해요. 자, 남에게 맡기고 부탁하는 거. 자, 이거 보시면 알 수가 있어요. 자, 볼게요. 작자미상의 정읍사 있죠. 우리 백제가요. 자, 뭐라고 나와있냐? 달아 높이 겸 도다샤 어디야 머리곰 빛이 오시라. 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여기 정읍사의 거기 백제가요를 보게 되면은 남편이 멀리 이제 행상을 떠나게 되죠. 자, 그러면서 지금 이제 부인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다리야 높이 올라가서 멀리 비춰줘라. 우리 서방님 잘 갈 수 있게 멀리 비춰주세요. 라고 누구한테 얘기하는 거야? 누구한테 맡기고 있는 거야? 달한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달 자체는 객관적인 자연물인데 지금 어때요? 화자의 정서가 지금 들어가 있는 거죠. 뭐 어떤 정서? 달이라는 자연물에게 이미 안전을 바라는 화자의 소망, 이런 정서, 상황이 연관이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객관적 상관물. 그러니까 이거 보시면 시에서는 당연히 객관적 상관물을 쓰는 거예요. 자, 근데 이 상관물이 무슨 역할을 하고 있다? 지금 의탁의 역할을 하고 있는 거구나. 부탁을 하고 있는 거구나.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의탁의 기능을 하냐, 뭐 이런 걸 물어보진 않죠. 여러분들한테 이제 이걸 물어보는 거지. 달이 지금 의미하고 있는 것은? 이렇게 얘기하는 거지. 그러니까 달은 우리가 딱 봤을 때, 이거 객관적 상관물이군. 이 정도는 알 수가 있죠. 그러니까 잘 읽어보니까, 안전을 바라는 화자의 소망을 기원하고 있는 거구나. 화자의 소망을 여기다가 달에게 부탁을 하고 있는 거구나. 이렇게만 아시면 되죠. 이게 의탁이냐, 뭐 이런 거 물어보진 않아요. 근데 이제 굳이 이제 객관적 상관물이 하는 기능을 분류하자면 이제 의탁의 기능을 한다. 이제 이 정도로만 아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객관적 상관물을 사용해서 투영을 하거나 이제 투영이라고도 하고 이제 뭐 선지에서는 또 투사라고도 이야기를 한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용어를 모를 것 같아서 설명을 적어놨는데요. 보시면 투영이라는 것은 이제 던지다, 투자, 던질 투자, 뭐를 던진다, 영자, 그림자, 영자예요. 자, 그래서 해석을 하자면 투영이라는 말은 지면이나 어떤 수면에 어떤 물체의 그림자를 비추는 것을 이야기를 한다. 그러니까 우리 뭐 이렇게 쉽게 생각하면 우리 뭐 이제 강가나 호수에 이렇게 여러분들 서 있잖아요. 강가나 호수에 놀랍게도 이제 서 있으면 어때요? 여기 여러분들 딱 서 있으면 여러분들이 비치죠. 이렇게 비치잖아요. 여러분들의 모습이 강가의 호수에. 그렇죠? 비치죠. 자, 이 비치는 거. 그러니까 그림자 비치죠. 그리고 투는 이제 던지다잖아요. 그러니까 나의 감정이 여기에 비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비치는 모습을 생각하시면 돼요. 어디에? 시어에 나의 감정이 비춰져 있는 거. 이런 뜻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나의 감정이 여기에 반영되어 있는 거. 나의 감정이 여기에 비춰져 있는 거. 마치 호수에 내 그림자가 비치는 것처럼. 그러니까 나의 감정이 이렇게 시에 비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투영하다라는 것은 이제 인물의 감정을 그대로 다른 사물에 비춰서 나타내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시를 가지고 오자면 이제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산천이 어둡거니 일월을 어디 보며 지척을 모르거니 천리를 바라보려 차라리 물가에 가 배나 길이나 보자 하니 바람이야 물결이야 어둥정 댕덕이요. 사공은 어디 가고 빈배만 걸려다니. 이렇게 자 해석을 다 적어놨어요. 보시면 산천이 어두운데 1호를 어떻게 바라보며 눈앞에 가까운 것도 모르는데 천리나 되는 먼 곳을 바라볼 수 있으랴.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 지금 헤어진 거야. 남자친구 여자친구 이렇게 헤어진 거야. 헤어져서 지금 멀리 이제 남자친구 여기가 있고 이제 멀리 떨어져 있어. 여자친구 여기서 여자친구는 여기 이렇게 자 멀리 떨어져 있는 상황에서 서로를 이제 그리워하고 있는 거죠. 이제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천천히 어두운데, 아, 1호를 어떻게 바라보며, 눈앞에 가까운 것도 모르겠는데, 천리랑 되는 먼 곳을 어떻게 바라볼 수 있겠냐. 그러니까 가까운 것도 잘 모르는데, 지금 너 보이겠니? 지금 이 얘기예요. 그래서 차라리 물가에 가서 백길이라고 보려고 하니, 그러니까 예전에는 배를 타고 이렇게 왕래를 했으니까 차라리 멀리 가서 이제 네가 갔던 백길이라도 내가 보려고 했는데, 아 뭐야, 바람과 물결로 어수선하게 되고, 아 백길도 안 보여, 너 왜 이렇게 멀리 간 거야, 지금 그 얘기예요. 자, 그래서 뱃사공은 어디 가고 그냥 빈 배만 걸려 있는구나, 빈 배만 걸려져 있는구나. 그러니까 나는 이 배 보니까 누가 생각나는 거야? 남자친구가 생각나요. 헤어져 있는 남자친구. 그리고 임의 소식을 듣지 못하는 나의 안타까운 심정이 드러나 있는 거죠. 배가 그냥 혼자서, 빈 배가 그냥 끼우끼우 이렇게 걸려있는 이 모습을 보고 어때요? 나의 안타까운 심정, 외로움의 감정이 지금 여기에 담겨져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거를 이제 투영이라고 하는 거랍니다. 그러니까 이거 생각하시면 돼요. 호수물에 나의 감정이 비춰져 있는 것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나의 그리운 감정이 여기에 실려서 표현되고 있는 거구나. 그래서 얘가 객관적인 상관물이 되는 거구나. 나의 감정과 상관이 있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뭐 선지에는 이제 이렇게 물어보겠죠. 빈배가 의미하는 것은 뭐 이렇게. 그럼 답은 이거겠죠. 임의 소식을 듣지 못하는 안타까운 심정과 외로움을 빈배로 투영을 했구나. 투사했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투영이 내 감정이 반영되어 있는 거구나, 내 심정이 나타나 있는 거구나, 이렇게.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진짜 많이 나오는 거, 더 감정이입 되는 거겠죠? 자, 감정이입 같은 경우에는, 자, 이것도 용어 설명을 해 놓았어요. 아까 뭐라고 했죠? 객관적 상관물을 가지고 하는 여러 가지 기능 중에 감정이입이 있다고 했죠? 자, 그러면 감정이입은 이제 한자 그대로 놔뒀습니다. 자, 이는 옮기다. 우리 이양법 뭐 이런 거 있죠. 자, 그리고 넣다, 이입. 그래서 뜻은 옮겨 넣다. 자, 그래서 대상에 화자의 감정을 그대로 옮겨 넣어서 서로 같은 감정을 느끼는 것처럼 표현하는 방법이 감정이입이다. 너와 내가 같은 감정이야. 자, 그러면 어떤 거에 전제가 되어야 되냐? 전제는 화자의 정서와 그리고 대상의 정서가 대상의 정서가 어때? 동일해야 되는 거야. 너와 내 감정이 동일해야 돼. 그리고 이제 대상이 처한 상황과 화제 상황도 이제 동일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결국 너와 나 상황이 같고 너와 나의 정서가 같아. 너와 나는 같아. 이게 바로 이제 감정이입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결국 내 감정을 집어넣는 것이 감정이입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럼 예시를 볼까요? 예시를 보면 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자, 왕병인이라는 사람이 천만리 머나먼 길에 라는 이제 단종이 이제 죽음을 당했었잖아요. 어릴 때 이제 그 수양대군에 의해서 이제 그거를 보고 굉장히 이제 안타까워하는 마음을 이제 이 시로 표현을 한 거예요. 자, 그래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천만리 머나먼 길에 고운님 여의 없고, 여기서 말하는 님은 누구겠니? 이제 어린 임금 단종을 얘기하는 거겠죠. 여의 없고 내 마음 들떴어. 그러니까 이제 왕을, 어린 임금을 유배지에다 남겨놓고 오는 그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지금 찢어지겠죠. 신하의 입장에서는 마음이 엄청 아플 거 아니야. 그렇지. 자, 그러면서 냇가에 앉아 있었다. 그러면서 냇가에 뭐가 보였겠니? 물이 보였겠지. 저 물도 내 마음 같아서, 내 마음 같아서 저 물도 울면서 발길을 가는구나. 내다라는 얘기는 이제 가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내 마음이 지금 어때? 내 마음이 지금 죄책감, 가련한 심정. 왜냐면 어린 임금 단종을 유배지에 남겨놓고 되돌아와야만 했던 신하의 감정이니까 어때요? 죄책감과 가련한 감정이 마치 내가 지금 이런 감정인데 얘가 그런 것처럼 표현한 거지? 그래서 냇물에 감정을 이입해서 냇물이 마치 울면서 흘러간다 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감정이입이에요. 네 마음과 내 마음이 서로 같다라고 표현을 하는 거야. 네 마음과 내 마음이 서로 같다. 너도 죄책감이 들어서 울면서 가는구나. 사실은 물은 어때요? 자연물은 그냥 쩔쩔쩔쩔 흐르고 있는 건데 내 마음이 죄책감과 가련한 마음이 드니까 얘를 상관물로 삼은 거지? 그래서 객관적 상관물이 된 거지? 그러니까 물이 지금 흐르고 있는, 쫄쫄쫄쫄 흐르고 있는 그 모습, 그거를 바로 뭐라고 표현했어? 울면서 흘러가고 있구나 라고 내 감정이 들어갔죠. 내 감정이랑 바로 물의 감정이랑 동일한 거야 라고 표현을 한 거잖아. 이것을 바로 감정이입이다 라고 하는 거야. 그러니까 객관적 상관물 중에서
너의 감정과 나의 감정이 서로 동일하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감정이입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주로 뭐랑 연관이 되냐면요. 주로 이제 물이라는 것은 이제 보시면 울면서 밤길을 가는구나 라고 표현했으니까 주로 의인법과 관련돼서 나오는 게 감정이입의 특징입니다. 이것도 이제 개념책에서 아주 많이 나오고 해서 집어넣었어요. 그래서 주로 의인법과 관련이 된다는 거. 그래서 감정을 느끼지 못하는 대상인 사물, 물에 대해서 인간의 감정을 투영해서 아까 얘기했죠? 내 감정이 거기에 반영된 거, 내 감정이 거기에 표현되는 거, 그래서 나타나는 것이기 때문에 사물을 인간에 빗대는 의인법이 주로 사용이 된다. 이렇게. 아시겠죠? 자, 그럼 마무리 지어보도록 할게요. 자, 객관적 상관물. 아까 뭐라 그랬죠? 제3자의 입장에서 본다. 서로 관계가 있는 사물이야. 자, 원래는 객관적인 자연물인데 이게 내 감정과 상관이 있게 표현이 된다면 그것은 객관적 상관물이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자, 객관적 상관물은 여러 가지 기능을 하는데 그 중에서 자, 정서 환기, 정서를 불러일으키기도 한다고요. 자, 어떤 매개체가 된다고요. 객관적 상관물이 매개체가 돼서 그리움의 감정을 불러일으킨다든지 너에 대한 사랑의 감정을 불러일으키기도 한다고요. 자, 그리고 나의 상황과 대조되게 표현되기도 한다고요. 황조가 아까 얘기를 했죠. 너는 즐겁니? 너네는 커플에서 좋겠다. 이런 거. 자, 나의 상황과 대조되게 표현되기도 한다고요. 자, 그리고 의탁하기도 한다고요. 부탁하기도 한다고. 다리요, 다리요. 멀리 멀리 비춰서 우리 서방님 잘 갈 수 있게 비춰주세요. 이렇게. 자, 그리고 투영하기도 한다고요. 감정을 그대로 여기다 표현하기도 한다고요. 내 마음이 그대로 반영되는 거. 그리고 가장 많이 나오는 거 있었죠? 감정이입. 객관적 상관물의 정서와 나의 정서가 서로 동일하다. 얘 처지와 나의 처지가 동일하다. 이런 경우가 우리 감정이입이라고 했었죠. 자, 그러면 이것을 벤 다이어그램으로 표현을 한다면 자,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겠죠. 객관적 상관물이라는 큰 범주 안에 뭐가 들어가 있다고? 감정이입이 들어가 있다고. 여러분들은 이것만 보시면 돼요. 객관적 상관물하고 감정이입만 보시면 됩니다. 자, 의탁이나 투영은 이제 뭐 그냥 이해를 돕기 위해서 넣었으니까 제일 중요한 거는 이제 객관적 상관물 안에 객관적 상관물을 가지고 하는 여러 가지 활동 중에서 자, 감정이입이 그 안에 한 종류로 들어가 있답니다. 너와 내 상황이 동일하고 너와 나의 감정이 동일하다라고 표현을 하는 거 객관적 상관물을 가지고 감정이입을 우리가 표현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또 어쨌든 감정이입도 감정이 들어간 거니까 의탁 아까 얘기했죠? 자신의 감정 의탁 부탁하는 거 그리고 내 감정이 그대로 반영되어 있는 거 표현되어 있는 것에 이제 들어가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제 이런 거예요. 객관적 상관물이라고 해서 반드시 의탁하고 투영하고 감정이입은 아니었죠. 왜냐하면 아까 대조되는 것도 있었잖아. 환기하는 것도 있었잖아. 그러니까 반드시 그런 건 아니야. 근데 의탁하고 투영하는 한다고 해서 반드시 감정이입이 되는 건 아니다. 내 감정이 들어가 있지만 대조되게 표현할 수도 있잖아. 그치? 반대되게 표현할 수도 있잖아.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렇게는 아니지만 제일 중요한 거. 이제 진짜 중요한 거. 자, 감정이입이라면 반드시 내 감정이 들어가 있으니까 의탁이나 투영이 되겠죠? 또 의탁이나 투영이 되고 감정이입이 된다면 반드시 그 사물은 객관적 상관물이 되는 거겠죠. 그렇죠? 자, 이 상황을 잘 아시면 돼요. 이렇다고 해서 반드시 이런 건 아니지만 감정이입이 된 거는 반드시 의탁이고 투영되고 있으며 내 감정이 들어가 있으며 그리고 그것은 객관적 상관물이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의탁, 투영 이거는 그냥 그렇구나 하고 보시고 중요한 거는 객관적 상관물 안에 여러 가지 표현 중심에 우리의 감정이입이 들어가 있다. 그러면 왜 감정이입, 객관적 상관물 그래서 이 둘을 지금 차이를 가져오는 가장 큰 차이점은 바로 무엇이었냐? 아까 선생님이 표시했던 것 중에서 왜냐? 객관적 상관물은 화자와 객관적 상관물의 상황이나 정서가 감정이 서로 대비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동일한 것은 아니다. 라고 이제 알 수가 있는 거죠. 아시겠죠? 그러니까 객관적 상관물의 여러 가지 종류 중에 감정이입이 있는데 대조되게 표현되기도 하기 때문에 꼭 감정이입이 객관적 상관물이지만 객관적 상관물이 꼭 감정이입이 되는 건 아니야. 왜냐면 객관적 상관물을 가지고 대조되게 표현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에 빨간색 그리고 여기에 빨간색을 해놓은 거죠. 그러니까 이 두 개를 잘 아시고 객관적 상관물의 관계까지 여러분들이 아까 벤 다이어그램으로 잘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말이 자꾸 꼬이긴 했지만 어쨌든 잘 이해할 수 있으시겠죠? 자, 그럼 우리 다음 시간에 만나도록 해요. 안녕!